안녕하세요. 시험 잘 봤습니까? 형소는 좀 무난하게 나왔죠? 형소는 뭐 잘 받으셨다고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던데, 아마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뭐 100점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고, 뭐 무난하게 아마 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문제 자체가 판례가 좀 많이 나왔어요. 보통은 판례가 점점 비중이 좀 판례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판례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소도 지금 판례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판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판례들이 계속 나오네요. 이번에도 그 접견 관련된 최신 판례가 하나 또 나왔죠. 불과 얼마 전에 나왔던 판례인데 또 나오고, 지금 최신 판례가 계속 한두 문제씩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신 판례도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판례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주제가 뭐 좀 중요하지 않은 주제가 나온 건 없어요. 다 중요한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게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주제가 좀 중요하지 않은 주제가 나와버리거나 그러면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주제가 나오고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마.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에 그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셋째 줄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거, 이거 침해죠. 잘 하실 거고. 2번에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혈액 채취에 동의할 수 있느냐. 우리 형소법에서 대리는 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할 수 없다요. 할 수 없다. 3번에 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나오면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판례가 있죠. 하나는 녹음된다는 걸 알려주지 않은 판례. 지금 판례가 요거죠. 녹음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판례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뭐가 증거능력이 있는 게 하나 있죠?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은 거, 그거는 증거능력이 있어요. 두 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증거능력이 있는데, 요건 지금 녹음을 알려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 증거능력이 없다예요. 요거는. 그래서 진술거부권 증거능력 있다, 녹음된다는 거 알려주지 않으면 증거능력 없다. 그거 두 개 잘 주의해 두시고. 4번에 그 신원을 밝히지 않을 때 지문 채취에 불응하면 처벌하는 거 위반이죠. 이거는. 저 위반되지 않는다죠. 위반된다. 4번이 틀렸습니다. 제가 자꾸 지금 딴 생각이 자꾸 나와가지고 말을 헤매버리네. 위반되지 않는다예요. 4번에. 자, 2번에 임의수사입니다. 경직법에 의해서 보호조치 요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려면 체포를 하거나 구속을 하거나, 체포나 구속이 아닌 걸로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경직법에 있는 보호조치예요. 따라서 경직법에 있는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체포구속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체포 요건도 못 갖췄잖아요. 이거 지금요. 임의동행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이거는 위법이죠. 위법하다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에 우리 임의동행이 적법하려면 거기 셋째 줄 끝에 있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만 적법이라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고. 3번에 불신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 그 당시 보고 셋째 줄에 있는 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끝에 불신검문은 수사를 들어가기 전 단계죠. 아직 혐의도 없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체포나 구속이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그 다음에 4번에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 보고 요구할 수 있는 거 맞고, 그래서 틀린 건 3번입니다. 자, 3번. 변호인 접견교통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 어떤 이유든 변호인의 접견을 현재로서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하면 다 위법이에요. 그래서 정당하다. X. 니은 번.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변호인의 구속 피해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건 뭐로 본다? 접견 불허 처분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 뭘로 불복할 수 있다?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접견 불허 처분 있는 거와 동시된다. 맞고. 디귿번에 변호인 참여를 원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시키지 않았다. 증거 능력 없다죠. 맞고. 니을번에 교도관이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은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 서류 처리부에 제목을 기재해서 등재하는, 이거 최신 판례죠. 자, 요거 접견 침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접견 침해가 아니냐? 일단은 이 시기 자체가 접견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는 거예요. 접견 후에, 그 다음에 누가 보는 앞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목 정도 적는 거기 때문에 요건 침해가 아니라고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에 고소. 요 기억도 15년도에 나왔던 최신 판례예요. 이게 옛날에 나왔던 판례인데 이거는 설문이 엄청 길죠. 긴데 내용은 간단해요. 별 큰 의미는 없는 건데.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공사를 하나 맡깁니다.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급인이라고 그래요. 수급인.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이 공사를 하나 따냈다고 쳐봐요. 그럼 현대건설에서 직접 공사를 하느냐, 현대건설이 또 하청업체에다가 다시 맡겨요, 일을.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만큼 일을 맡은 다음에 이 부분은 네가 해. 이렇게 다시 하청을 줘요. 이걸 하수구분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무슨 H건설회사라고 할게요. 여기도 현대니까 A건설. 여기는 조금 작은 회사예요. 이 작은 회사에다가 맡깁니다. 그럼 이 작은 회사 하는데 여기 이제 근로자가 있겠죠. 여기. 자, 이 근로자가 있는데 하수구분이 근로자에게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여기서 줘야 돼요. 여기서 줘야 돼. 그 여기서도 안 주면 다 고발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사안이에요. 지금요. 자, 그 기억번에 보시면은 첫째 줄 걸음하잖아.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하청을 주는 거예요. 밑에다가. 이거 원래 내가 따냈는데 야, 요 부분 네가 해. 그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돈 얼마 줄게. 그럼 내가 정부에서 10억의 수주를 한 다음에 얘한테는 5억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5억을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 바로 요 현대건설이죠. 여기서 임금을 주지 못하면 그 위에 있는 수급인이 있죠. 여기 이 직상수급인이 하수기빈과 연대해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반의사불벌죄예요. 반의사불벌죄. 그래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얘기냐?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하수급인이 안 줬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업체 있죠. 거기도 같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임금을 안 주면 얘도 같이 처벌받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처벌을 뭘로 만들어놨어요? 반의사불벌죄로 만들었다. 반의사불벌죄. 그러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근로자가 요 사람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가 소속된 회사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근데 얘에 대한 명확하게 예의가 없어요. 그냥 얘를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처벌을 원치 않는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얘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처벌해야 되느냐, 그 얘기야.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처벌을 원치 않을까요? 돈을 받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원치 않지. 그럼 얘를 처벌을 원치 않으면 얘도 처벌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많지. 얘는 처벌을 원하는데 얘는 처벌해 주세요. 이럴 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처벌하다고 가지 말고 혹시 얘도 처벌을 원치 않을까? 한번 알아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근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십시다. 이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직상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봐라. 얘가 뭐 돈을 받아가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게 되면 보통 그 위도 처벌을 원치 않는 거지. 뭐 누구는 처벌을 원하겠냐. 그래서 그런 거를 살펴봐야 되지. 직상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표시한 걸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사실 뻔한 얘기인데 설문이 길어서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이게 뭐야? 이래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자, 니은번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다.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어도 뭐는 있을 수 있다? 고소능력은 있을 수 있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를 하지 못하더라도 고소는 할 수 있다. 그죠? 인정되지 않는다. X. 디귿번 폭행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셋째 줄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꼭 피해자를 대상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법정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근데 이 판례는 뭐냐? 피해자 죽어버렸어요. 피해자가 죽어버렸을 때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게 고소와 다른 점이라고 했죠. 고소는 피해자가 죽으면
사형직배가 있단 말이에요.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형제자매 직계親属배우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그런 규정이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상속인이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니까 아시고. 1번에 대리를 했을 때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반드시 해야 된다. X. 미음번, 비친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대로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친고죄로서의 소송 조건을 확인해야 된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옳은 것이 가, 다, 마 3개입니다. 5번 긴급체포. 1번에 긴급체포했으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2번 긴급체포서에 사실이 오지 긴급체포 사유를 기재해야 된다. 3번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는 지분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되죠. 아니라 X. 너무 쉽게 나왔죠, 이 신문제가. 4번에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쉽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럼 3번. 자, 6번 적부심. 적부심 결정에 석방된 사람은 두 가지 경우에만 다시 할 수 있죠. 정망증, 우리가 했죠. 정망증. 적부심은 도망과 증거인멸,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체포 구속하지 못한다. 맞고. 이번에 적부심 청구했던 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이 나왔을 때 뭘 할 수 없다? 항고할 수 없다. 우리가 항고할 수 있는 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일 때만 항고할 수 있죠. 피의자 보석일 때만 항고할 수 있고, 석방결정과 기각결정은 항고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X. 3번에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냐고 체포된 피의자도 당연히 적부심 청구할 수 있는 거고, 4번에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할 때 뭐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기본 강의도 우리 했잖아요. 하늘이를 돈 내고 풀어주면서 뭐 붙일 수 있다? 너 수건 쓰고 나오지 마. 이렇게 조건 붙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에요. 자, 7번 전자정보. 요거는 뭐 설명 많이 했지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이슈가 돼서 계속 나오죠, 이거 시험 문제. 자, 민주노총에 가서 경찰관이 컴퓨터 안에 있는 일정한 정보를 압수하려고 합니다. 자, 원칙. 민주노총에서 컴퓨터를 압수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요것만 뽑아내는 게 원칙이다. 요것만 압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자, 그런데 민주노총에 가서 이것만 뽑아서 압수를 하려면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이 컴퓨터 안에서 이걸 찾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뭘 하나 예외를 인정해 준다. 이게 너무 부득이하게 어려우면 이 검색을 어디 가서 할 수 있게 해준다? 경찰서? 형사에 가서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경찰서로 이 컴퓨터를 들고 가서 이걸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원칙은 그 사무실에서 해당되는 것만 뽑아가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저장 매체 자체, 이 컴퓨터죠. 컴퓨터 자체를 형사계 사무실로 옮겨서 여기에서 검색하는 걸 허용한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다? 압수수색이 끝난 거예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거예요? 여전히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거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경찰서 와서 압수수색하는 것도 여전히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를 다 지켜야 된다. 이 문제가 나와요. 그럼 절차를 지키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참여제도 있죠. 참여제도. 여기에서도 민주노총 관리자를 불러서 민주노총 관리자가 보는 앞에서 참여를 시킨 하에서 이걸 검색해야 되는 거고, 뽑는 것도 당연히 우리 압수수색은 하나 뭐만, 사건과 관련된 것만 뽑아야 된다. 다른 것까지 뽑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압수수색이다. 컴퓨터를 압수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컴퓨터를 옮기는 것뿐이지 컴퓨터 자체가 압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압수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중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서 압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뽑아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발견돼요. 뭐 하나가 새로운 게 발견돼.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는 별도 영장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는 여기 지금 이 문제잖아요. 별도 영장 받아서 압수해야 된다. 자, 거기 보면 1번에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문건을 출력을 했다면 출력한 문건은 원본이 아닙니다. 항상 디지털에 있는 게 원본이기 때문에 항상 복사본이 들어오면 뭐 확인돼야 돼요? 원본과 같다라는 거 확인돼야 되겠죠. 따라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둘째 줄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컴퓨터에 있는 그 저장된 내용이 그동안에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된다. 맞고. 자, 2번 원칙적으로 그랬어요. 첫째 줄 끝에 원칙적으로라고 하면
저장 매체를 옮기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저장 매체를 옮기는 건 예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장 매체를 옮겨서 출력한다 X입니다. 원칙은 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해당되는 것만 뽑아가는 게 원칙이에요. 저장 매체를 옮긴다 X. 자, 3번에 전자등 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겼다. 자, 예외적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검색을 해서 출력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고 ING이기 때문에 이때도 절차를 지켜야 되고, 따라서 뭐가 해야 된다?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 참여가 침해되었다면, 참여를 시키지 않았다면 위수중이죠. 이거는 위법이 돼버립니다. 사건과 관련된 것만 뽑았어도 마찬가지예요.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위법이 돼버립니다. 그다음에 4번에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그거는 다른 영장을 받아야 되죠.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서 압수할 수 있다. 자, 8번. 공동 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 단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셋째 줄 증거를 미리 보존하기 위하여 나왔네. 자, 증거 보존입니다. 여러분, 공범인 공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범인 공동 피고인. 물어보는 위치에 따라 답이 두 개예요.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가 있는데 1회 공판기일 전, 1회 공판기일 후 차이가 있어요. 1회 공판기일 후에 증거조사 과정에서 공범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느냐? 그러면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뭘 시키지 않는다? 선서를 시키지 않고 한다. 공범이 아닌 공동 피고인은 증인이기 때문에 뭘 시켜야 된다? 선서를 시켜야 된다. 요걸 물어보는 거고, 1회 공판기일 전은 증거보존이란 말이에요. 일반 공판 증거조사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주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증거보존에서 하는 증인신문이잖아요. 요거는 재판 들어가기 전이죠. 그럼 재판 들어가기 전이면 범인만 아니면, 피의자와 피고인만 아니면 전부 다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뭐가 돼요? 다 증인 신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물어보는 거 여기서 물어봤잖아요. 여기는 왜 이 공범이 안 되느냐? 법정에 얘도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뿐이에요. 얘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를 증인으로 신문하면 안 된다는데, 요 전에 아직 재판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증인 신문 가능하다요. 근데 지금 여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증인 신문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증거본원 청구할 때 사유 서명은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 되죠. 구술로 하는 거 X. 3번, 증거보존은 1회 공판기일 전에 하나에 허용되고 재심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고. 4번, 증거보존에서 둘째 줄 끝에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참여권 침해됐네. 자, 참여권이 침해되었으면 위수중입니다. 증거로 못 씁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는 건 어느 때만 쓸 수 있어요? 증거 동의할 때만 쓸 수 있잖아요. 증거 동의만. 그럼 증거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 판례 보니까 다섯째 줄 끝에 이의 신청을 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줄에 진정 성립을 인정했다고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 동의를 해야 돼요. 증거 동의. 증거 동의와 진정 성립과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진정 성립은 제가 말한 대로 적혀 있습니다고, 증거 동의는 읽으세요 이 뜻이에요. 증거로 읽으세요. 다르단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는 안 되고요. 또 뭐 반대 신문의 기회를 줬다 그런 거하고 안 되는 거예요. 증거 동의했을 때만 증거 취득합니다. 따라서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 해서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틀린 거 2번이고, 9번에 환송 판결 전 환송 후는 같은 심이죠. 같은 1심이다. 재책이 아니다. 2번,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간이 기각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간이 기각입니다. 이거. 그럼 간이 기각 결정도 기각이기 때문에 뭐는 가능하다? 즉시 항고는 가능하다. 다만 무슨 요력이 없다? 정지 요력이 없다. 우리 간이 기각, 우리 즉시 항고 중에 정지 요력 없는 게 두 개죠. 즉시 항고는 원래 정지 요력이 있는데 딱 두 개 있잖아요. 즉시 항고인데 정지 요력이 없는 즉시 항고. 지금 나오는 기피 신청에 대한 간이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무슨 요력이 없다? 정지 요력이 없다. 하나 더 있는 게 뭐 있죠? 증인에 대해서 불출석 제재 때리잖아요. 과태료, 감치 이런 것들인 거. 이것도 즉시 항고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무슨 요력이 없다? 정지요력이 없다. 이 두 개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즉시항고인데 정지요력 없는 거 이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기피 신청 간이격 결정과 증인 불출석했을 때 과태료 때리고 이런 거. 여기다 즉시항고는 정지요력 없다. 두 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정지요력이 없다. 맞고 3번의 기피 사유는 3일 맞죠?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증거보존에서 증인신문 한복한 우리 판례가 뭐로 보지 않는다? 전신재판 관여로 보지 않는다. 제척사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된다 X. 4번 틀렸고요. 자, 10번 공산 변경. 판례죠.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를 준 사람이 갑이든 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넷째 줄에 있는 법정 수수료 상한을 넘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동일성이 있다. 그래서 공산 변경 허용된다. 2번에 이적 표현물을 제적 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 소지한 것에 대해서 자백을 했을 때 셋째 줄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이다. 따라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 3번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적용법조 추가 철회 변경, 공소장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들어왔을 때 동일성을 해야지 않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맞고 4번 공소장 변경이 되게 되면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틀렸죠. 하여야 한다. X.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1번. 주치운전 혐의자에게 호흡 측정기한 주치여부의 측정에 관한 것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처벌하는 거 진술거부권 침해 아니다. 음주 측정은 진술이 아니다. 니은번. 법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죠. 법률이 자기에게 범죄될 것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걸 처벌하면 이것도 침해다 그랬어요. 침해다 맞고. 디귿번.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가중하면 안 되지만 예외가 하나 있죠. 지금처럼 둘째 줄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는 가중해도 괜찮답니다. 이거는 허용될 수 없다. X. 니을번.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 신고 의무를 규정을 해서 벌칙을 강제를 합니다. 아까 우리 니은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법으로도 자기에게 죄가 될 만한 것을 신고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 낸 사람한테 신고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진술거부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내면 처벌받잖아요. 그럼 내가 처벌받을 것을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면 내가 처벌받게 되잖아. 그럼 이게 침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죠. 자, 우리 판례가 이거를 침해가 아닌 걸로 두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교통사고 났을 때 신고를 하게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이 조항을 만약에 침해라고 봐버리면 이 조항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조항을 살려두기 위해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도로교통법에서 이렇게 해놨죠. 교통사고가 나면 신고를 해라 라고 신고 의무를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법으로 지금 신고를 강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진술거부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의 판례는 이 규정을 살려둬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났을 때 신고를 하게 만들어야 피해자도 구조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도로 차 막히는 것도 교통체증도 풀 수 있고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는 만들어야 되겠고 근데 우리 아까 헌법재판소 얘기하는 것처럼 법으로 신고 의무를 강제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려둘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법원이 찾은 게 그거죠. 진술거부권은 무슨 책임에 관한 것만 진술거부권 대상이 돼요? 형사 책임에 관한 것만 진술거부권 대상이 되죠. 그럼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형사 책임에 관한 것만 신고하라고 안 하면 돼요. 형사 책임에 관한 걸 신고하라고 해버리면 그건 진술거부권 침해가 되겠지만 형사 책임과 관계없는 사항을 신고하라고 하는 건 그건 진술거부권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형사 책임과 관련되는 내용과 형사 책임과 관련되지 않은 객관적 내용을 두 개로 구분한 거예요. 우리 판례가. 이거는 형사 책임과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뭐가 있느냐? 교통사고가 지금 났는데 지금 교통이 마비가 되고 있다. 교통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거. 누가 사고를 냈냐가 아니라 어디서 사고가 났고 지금 피해자 구호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형사책임과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건 상관이 있을 수 있지. 이건 뭐가 있을까? 누가 사고 냈는데 누구 책임인데 이런 걸 신고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형사책임과 상관이 있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법은 이거 두 개로 나눠서 만약에 여기 이 법 의미가 형사 책임과 관련된 사항, 다시 말해서 네가 네 책임이지 이런 걸 신고하게 만들고요. 요거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해 버리면 그거는 위반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침해가 되고 진술거부권 침해가 돼서 위반이 되는 건데 도로교통법이 뭐만 신고하라고 그런 거예요? 누구 책임인가는 신고 안 해도 좋으니까
어디서 사고가 났고 지금 교통이 마비가 됐고 지금 피해자가 몇 명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 119가 출동해야 되고 그런 거 신고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안 하는 거 이거 처벌하는 건 이건 형사처벌과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이건 신고하라고 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건 뭐가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신고 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 신고 의무를 지금 살려뒀단 말이에요. 규정을. 다만 이 신고 의무는 뭐와 상관없는 형사처벌과 상관없는 것만 신고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판례가. 그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자,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신고 의무를 규정해서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피해자 구호,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라고 했대잖아요. 뭐와 상관없는 형사책임과 상관없는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침해하는 게 아니다. 자, 미음번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둘째 줄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죠. 진술거부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절차나 국회에서도 보장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귿 하나 틀렸습니다. 자, 12번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개시 신청할 수 있는데 셋째 줄 많이 나오는 거죠.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은 뭐만 요구할 수 있다?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등사나 서면의 교부는 안 되죠. 등사, 서면의 교부 틀렸고. 이번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제안을 하면 둘째 줄 끝에 어디에다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 있다. 3번 검사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할 수는 있죠. 제안할 수 있는데 자 다섯째 줄 끝에 뭐는 거부할 수 없다? 목록은 거부할 수 없다. 뭐 자주 나오는 것만 딱 중요한 것만 4개 딱 나왔어요. 우리 증거기시에서 맨날 중요하게 나오는 거. 4번 우리 거부하거나 제안할 때는 통지한다. 지체 없이 서면. 2개 맞죠? 지체 없이 서면. 중요한 거 4개 딱 나왔어요. 중요한 거 4개. 증거기시에서 1번 틀렸고. 자, 13번 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하죠. 따라서 둘째 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2번 첫째 줄 잘 읽으셔야 돼. 대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은 물어봐야 돼요. 근데 혹시 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나와버리면 안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그건 주의하시고. 근데 얘는 지금 대상 사건이라고 했잖아. 그럼 대상 사건이면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데 둘째 줄 의사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돼 있네. 그러면 위법입니다. 근데 이 위법을 다섯째 줄 문제 삼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하자가 치유되어야 한대요. 치유되죠. 자, 우리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면 하자가 치유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다? 피고인에게 맡긴 거, 피고인의 의사에 따르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참여재판 할지 안 할지 누가 정해요? 피고인이 정하잖아. 그죠? 참여를 하고 안 하고 누가 정해요? 내가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반대 신문권 내가 포기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은 전부 하자 치유돼 버린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것도 참여재판 받을 권리도 피고인의 의사에 맡겨놨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치유되지 않는다. X. 3번 법원이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변경됐다. 즉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공소장 변경됐다는 얘기는 원래 참여재판 사건은 합의부 사건만 되는데 단독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네. 그럼 단독 사건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걸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 문제인데 원칙은 뭐다? 둘째 줄 끝에 계속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셋째 줄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때가 있다. 그러면 참여재판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원칙은 참여재판 계속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4번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도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피고인도 그 말이죠. 자, 이 사람도 내가 참여재판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면 뭘로 간주한다? 원하지 않는 걸로 간주한다. 근데 원하지 않는 걸로 간주를 했었는데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 얘는 싫어요라고 한 적은 없죠. 말을 안 했을 뿐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라도 해달라고 할 수는 있다. 언제까지?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맞죠? 자, 14번 증거동의. 필요적 변호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허가 없이 퇴정했습니다. 무단퇴정이네. 무단퇴정이면 뭐가 가능하다?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면 뭐까지 간주가 된다? 증거동의도 간주된다. 그래서 셋째 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재정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불출석 재판 가능하다. 따라서 뭐가 된다?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2번 우리 판례는 가능하면 증거동의 인정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증거동의하면 법원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증거동의 가능하면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에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 이거 증거동의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4번의 셋째 줄 별 의견이 없습니다 라고 다 인정해 준단 말이야.
가능하면 증거동의 인정하려고 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3번. 약식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 재판에서 2번 안 나왔습니다. 뭐예요? 투죠. 항소심에서 2번 안 나온다. 두 번째 재판에서 2번 안 나오는 거. 또 정식 재판에서 2번 안 나온 것도 두 번째 재판을 보기 때문에 투는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그럼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니까 뭐가 간주돼 버린다?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셋째 주까지 딱 나왔네. 자, 증거동의 간주됐습니다. 증거조사했습니다. 증거동의는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완료돼 버렸잖아요. 이걸 항소심에 와가지고 무슨 철회 취소 안 돼요. 그런다고 상실되지 않습니다. 상실된다 X. 철회나 취소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3번 틀렸고요. 자, 15번 315조. 우리 수사기관은 315조 안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1번 해당이 될 수가 없죠. 성매매 메모리카드, 적부심 신문조서, 다른 사건 공판조서 다 315조 되죠. 그래서 수사기관 나오면 315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수사기관 나올 때 315조 되는 게 딱 하나 있죠. 그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나온 유인물 날라온 거. 그 수사보고서 하나 있었죠. 북한에서 나올 유인물. 그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네. 뭐지? 이거 삐라. 북한에서 나온 삐라. 그 이름이 뭐지? 뭐였지? 왜 기억을 못하고 그래요? 물론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거 뭐지? 세세대 16호. 기억나죠? 세세대 16호. 세세대 16호. 주관식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객관식 보면 알 거 아니야. 근데 세세대 16호 수사보고서가 딱 하나예요. 315조 인정되는 거. 수사기관 나오면 전부 315조 안 돼요. 그거 알아두시고. 세세대 16호만 수사보고서 근데 315조 인정해 줍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수사보고서. 그래서 어쨌든 1번은 요거 안 돼요. 315조. 자, 16번.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한 피신조서인가 경찰 피신조서네. 경찰 피신조서 정내 적법한 절차 셋째 줄 내용 인정 주책 허가라고 써있고 내용 인정이나 진정선이 나오면 주책 꼭 확인하세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 맞죠? 피고인 또는 변호인. 2번 역시 경찰 작성 피신조서입니다. 경찰 피신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몇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31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 3번 검찰 주사가 작성했을 때 뭐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검사가 뭘 했는가 확인하라고 했죠. 검사가 전반적 핵심적 사항을 질문했으면 검사학성으로 봐주고 검사가 사후에 확인만 했으면 검사학성으로 안 봐줘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검사가 셋째 줄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만 있대잖아요. 이거는 검사학성으로 볼 수 없다. 이건 경찰 작성이 돼버립니다. 검사학성으로 볼 수 없다. 4번 이번에 나온 문제가 또 나왔죠. 일부만 진정선이 인정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부만 인정하면 이 인정한 부분만 증거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봐야 돼요. 인정된 부분과 안 된 부분. 따라서 거기 넷째 줄 끝에 구체적으로 심리함이 없이 X. 증거력을 부정한다 X. 일부를 인정하면 일부 인정한 부분만 따져가지고 그 부분만 증거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4번이 틀렸고 17번 보관법칙 1번 뇌물수수자가 셋째 줄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다. 보관조 되죠. 편의 제공한 거 셋째 줄. 그 다음에 2번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운전해 갔다. 셋째 줄 소변에서 필로폰이 나왔다. 이거 필로폰 투약하고 운전했네. 보강조 되죠. 3번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7건 중에 둘째 줄 끝에 4건은 범행 장소를 모르겠더라. 범행 장소를 몰라도 자 밑에서 둘째 줄 피해품을 압수했잖아요. 피해품이 있잖아. 피해품이. 그럼 피해품이 있으면 당연히 보강조가 되죠. 충분히 된다. 4번 이게 그 노루 발 못보비 판례죠. 이게 이제 도둑놈을 잡았는데 그 현행범 체포한 거기 의뢰 수사기관의 진술과 그 현장 살인이 첨부된 수사 보고서 이거는 보강 증거 될 수 있어요. 얘가 거기에서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체포한 사람의 진술, 그 다음에 경찰관의 수사 보고서 충분히 보강조 되죠. 될 수 없다 그러면 X. 재심사유입니다. 1번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신규성 신증거는 둘째 줄 발견되지 못했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했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2번 재심을 청구했을 때 둘째 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뭐가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신규성 인정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외된다. 3번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그 명백한 증거인지 여부 판단은 둘째 줄 독립적 고립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관련된
구증거까지 같이 포함한다. 그죠? 신증거와 구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해야지 새로 발견된 신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독립적, 고립적으로 판단한다. X. 신증거와 구증거를 종합해서 평가한다. 4번 공범 중 1인이 무죄가 나왔답니다. 자, 넷째 줄. 그 공범 중 1인이 무죄 확정 판결 받았다는 자체만 가지고는 재심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에요. 자, 19번 즉결심판입니다. 이것도 말장난이라고 했죠.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즉결 청구 기각했으면 즉결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근데 어떻게 정식재판을 청구해요? 정식재판은 즉결을 거쳤어야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지. 그럼 즉결 청구가 기각되면 경찰서장이 하는 일이 뭐였죠? 검사한테 보내야지. 송치를 해야지. 송치. 원래대로. 즉결을 안 한다고 하니까 원래대로. 원래 경찰은 수사하면 검사한테 송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치해야 돼요. 송치. 그래서 검찰로 송치한다예요. 송치한다. 그래서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다. X. 즉결이 나왔을 때 즉결 정식재판 청구하는 거죠. 즉결이 기각됐는데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니은번 우리 유치명령은 며칠이요? 5일이라고 했죠. 5일. 7일로 많이 나와요. 7일 X 둘째 줄. 디귿번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정하지 않고 재판을 열지 않고 즉결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왜? 즉결심판 법정에는 피고인과 판사 둘밖에 없는데 벌금과 과료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안 나와도 된다. 그럼 피고인이 없다. 그럼 법정에 누구밖에 없다? 판사 혼자 앉아 있다. 재판 열지 마라. 판사 혼자 앉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개정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끝에 구류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때는 법정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구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맞고. 일반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적당한 방법에서 제정하는 증거에 한해 조사할 수 있고, 자 제정하는 증거니까 법정에 있는 증거만 가지고 씁니다. 또 즉결은 즉시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수집할 시간이 없어요. 증거를 수집할 시간이 없어요. 따라서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무슨 증거를 쓸 수 있게 해줘요? 전문 증거를 쓸 수 있게 해줘요. 따라서 전문 증거가 증거 능력을 못 갖췄잖아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내용 인정하지 않아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 미음번 즉결에서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만 가지고도 유죄를 때릴 수 있게 해줘요? 자백만 가지고도 유죄를 때릴 수 있게 해줘요. 따라서 무슨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강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무슨 법칙은 항상 적용된다고 그랬죠? 어떤 절차든?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과 자백 배제 법칙은 어떤 절차에서든 적용됩니다. 그래서 즉결에서 당연히 자백 배제 법칙은 적용돼요. 다만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앞에 두 개가 틀렸어요. 자, 소년 우리 환영유치 몇 세 미만? 18세 미만이죠. 18세 미만은 환영유치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된다 X. 18세 미만이 안 되는 게 또 뭐 있죠? 사형과 무기를 선고할 수 없죠. 물론 약간은 차이가 나요. 사형과 무기는 죄를 범할 때 18세 미만이고 환영유치는 선고 시에 18세 미만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 18세는 기억하셔야 돼. 18세 미만일 때는 사형이나 무기를 선고할 수 없다. 환영유치를 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 요즘 소년 문제 많이 된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인천의 어린애 죽인 사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소년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나온 거예요, 이게. 소년 지금 소년법 개정해야 된다고 지금 시끄럽죠? 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을 봐주는데 소년으로 해서 좀 봐주는데 외국은 그런 거 없대요. 없는 나라도 꽤 많대요. 소년이라고 해서 봐주는 나라 별로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년법 개정 곧 될 것 같아요. 나이가 개정이 되거나 뭐 처벌이 좀 강화가 되거나 아마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사건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소년이. 근데 하여튼 18세면 환영유치 안 됩니다. 2번에 집행유예 돼요. 소년이라서 더 봐줄 수 있는 거지 봐주는 걸 못하게 하진 않아요. 뭐 집행유예, 선고유예 다 돼요. 다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된다는 거하고 같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때는 뭘 때릴 수 없어요? 부정경을 때릴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소년은 부정경을 때릴 수 있는데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무슨 부정경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부정경을 때릴 수는 없다까지 아셔야 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부정경을 선고할 수 없다. 그때는. 그래서 어쨌든 집행유예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겁니다. 3번은 상고심이라고 돼 있죠. 상고심. 상고심은 무슨 심? 사후심. 그럼 상고심은 사후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발생한 고려하지 않는다. 기준 시점이 언제예요? 그땐 그랬지라고 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국사 공부하는 거지. 지금 소년이 성인이 됐다고 해서 성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고심은 그땐 그랬지예요. 항소심으로 돌아가서 항소심 때 소년이었냐? 그때 소년이었어. 그럼 얘는 소년이야. 이렇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고심 계속 중에 성년이 됐다고 해서 부정경 때리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상고심 제가 얘기했습니다. 상고심은 국사 공부라고 그랬어요. 상고심은 국사 공부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상황이 어땠는가 한번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인이라고도 항소심 단계에서는 뭐였었어요? 소년이었어. 그럼 소년이기 때문에 뭘 때려도 상관없어. 부정경 때려도 상관없어. 그럼 적법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위법이 되진 않아요. 상고심 와서. 상고심, 사고심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4번에 저촉되는 행위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뭐라 불러요? 촉법이죠, 촉법. 우리 여러분 소년은, 자, 이것만 설명하고 끝냅시다. 소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형사처벌할 수 있고 또 하나 보호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할 수 있죠. 두 가지가 가는데 소년의 종류가 세 가지죠. 범죄소년이 있고 범죄소년, 또 하나가 촉법소년. 촉법은 범죄를 저지르긴 저지르는데 나이가 몇 세가 안 돼서 14세가 안 되는 애들이고, 우범소년이 있죠. 우범소년은 아예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뿐인 애들이죠. 그러면 얘들 둘이는 뭐를 못해요? 형사 미성년자잖아요. 처벌할 수가 없는 애들이잖아요. 요거는 우려만 있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형사처벌을 못하고 뭐밖에 못해요? 얘들은 보호처분밖에 못해요. 근데 얘는 범죄소년이니까 뭐도 가능해요. 형사처벌도 되고 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처분도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장이 하는 일이 달라진다는 거죠. 얘들 둘은, 경찰서장은 어차피 형사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검사한테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어디로 보내버려요? 소년부로 송치해버리면 돼요. 왜? 보호처분은 누구밖에 못하니까. 소년부에서 하니까. 그러나 얘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고 보호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정해요? 이건 검사가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경찰서장은 누구한테 보내요? 검사한테 송치해요. 그럼 검사가 형사처벌할 것 같으면 뭘 하고? 공소 제기를 하고, 보호처분할 것 같으면 검사가 소년부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지금 촉법이잖아. 지금 14세 미만 요거. 그럼 얘들은 당연히 경찰서장은 누구한테 보낼 필요 없어요. 검사한테 보낼 필요 없이 그냥 소년부로 보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입니다. 자, 하여튼 지금 형소법이 2번 연속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올해 1차 때도 쉽게 나왔죠. 형소법이. 지금 2차 때 또 쉽게 나왔어요. 내년 1차가 좀 걱정되죠? 이게 우리 법 과목은 계속 쉽게 나오지 않아요. 법 과목은 돌아가면서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 1차 때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또 쉽게 나왔네. 내년에 1차는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기억에 이번에 어렵게 나오면 내년에 좀 쉽게 나와요. 그게 약간은 이게 법 과목이 좀 돌아가면서 하나씩 어렵게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형소법이 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차 때 워낙 쉬웠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또 제일 쉽게 나왔네요. 내년에는 아마 내년 1차는 형소법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쉬우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하셔야 돼요. 오히려 쉽게 나왔을 때는. 잘 생각하시고, 이번에 쉽게 나왔는데 쉽게 나와서도 점수가 또 안 나오신 분들은 또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원인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공부를 새로 한다, 이 개념보다는요, 왜 안 나오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하세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가 암기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된 건지 개념이 안 잡힌 건지 그걸 정확히 찾으셔야 돼. 만약에 개념이 아직도 머릿속에 안 잡혀가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아까처럼 뭐 즉결심판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정치심판 청구한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이건 개념이 안 잡힌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 기초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런 경우는 기초부터 잘 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신 판례 못 봤던 거야 그냥, 그래서 틀렸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암기가 안 돼서 틀렸어, 이런 거는 기초부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공부를 많이 강의를 듣는다면 심화나 이런 걸 좀 들으시면 돼. 그게 나아. 어차피 기초는 개념이 안 돼 있거나 체계가 앉아 있거나 이런 분들이 좀 기초 중심으로 하시고, 단순 암기가 안 돼 있거나 최신 판례나 판례를 잘 몰라서 그랬다거나 이런 분들은 심화로 오셔도 바로 심화로 오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보시고, 그게 여러분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나는 점수가 낮으니까 무조건 나는 뭐 처음부터 뭐 기본 강의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수가 낮은 원인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도 보충을 해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속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내가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꼭 분석을 해보세요. 어디가 뭐가 약한지, 암기가 안 된 건지, 공부 양이 적은 건지, 공부 양은 됐는데 체계가 안 잡혀서 개념이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걸 잘 구분하신 다음에 개념이 잘 안 잡히거나 체계가 안 잡히거나 이런 분들은 기초를 좀 다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하여튼 잘 분석을 하시고 뭐 이번 시험에서 좋은 점수 나와서 합격해 버리시면 제일 좋고요. 하여튼 다 좋은 결과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좋은 결과 나와서 꼭 최저까지 합격을 하셔가지고 좋은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자, 수고했습니다.